사용성과 접근성에 관한 수업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사용성이란 개념은 1980년대부터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데피니션들이 있는데 특히 사용성은 제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속성으로 많은 표준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표준 ISO에 따르면 사용성이란 사용자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효율성, 만족도의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유저빌리티에 대한 개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여러분은 유저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런 유저빌리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 그리고 인디케이터들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는 유저빌리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저빌리티 데피니션이 있었고 유저빌리티 인덱스가 있었죠. 얘를 평가하는 인덱스들. 그 아래에 유저빌리티 속성들이 있었어요. 그 속성을 정의하는 사람 좀 다양하긴 한데 우리가 교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효율성과 정확성,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5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부 요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5가지를 2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효율성과 정확성은 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는지, 정말 빨리 접근해서 정확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요소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차원에서는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각각의 그 요소들은 또 세부 속성들로 쭉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용어만 해도 사실 20개가 넘을 건데 각각의 기본적인 차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의미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5가지 의미는 아셔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요소들은 의미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씩 볼게요.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가 효율성과 정확성은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efficienc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ISO에서도 effectiveness랑 efficiency랑 satisfaction이 3가지 주요 요소라고 국제 표준에서 얘기했고요. 그만큼 효율성 부분은 어떤 사람이 정의한 데피니션이든지 사용성을 정의한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만큼 과업을,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적은 시간으로 적은 시간으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인가. 이때 사용자 관점의 리소스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시스템 관점의 리소스를 줄이는 것. 2가지 다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관점에서 반응성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처음에 연결할 때, 예전에 인터넷 전에 모뎀까지 넘어가면 우리 모뎀으로 잘 기억이 안 나네. 모뎀으로 사용했던 우리 웹사이트 하나 뭐였죠? 나우누리 천리야? 하이텔 같은 경우에 실제 시스템 반응이 굉장히 길었어요. 어느 접속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외에도 반응성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반응성도 있어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시스템이 늦는 거는 시스템 반응이고 시스템은 빨리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늦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모든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단축성은 절차적인 관점에서 단축성을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그냥 2단계로 갈 수 있는 걸 굳이 7단계로 늘어났다든가 논리적이지 않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것 관점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성. 시간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반응성을 높여야겠죠. 기본적으로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아까 그 반응성에서 시스템 반응과 사용자 반응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반응성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떤 태스크를 했을 때 몇 분 동안 다운로드 되는지 미리 예측 못하게 그냥
아무 인포메이션 없이 갑자기 시작되고 이때 반응성이 굉장히 느린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성 중에서도 효율성 중에서도 반응성이 높다 낮다. 아까 같은 시스템은 낮은 반응성을 가진 시스템 자체의 지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빠르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효율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제로 보여줄 게 뭐냐면 이게 반응성이라는 게 안정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디오를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보통 유튜브 하나 다운 받는데 3분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스템은 보통 5분도 많이 걸리는데 빠르게 하면 30초 안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속도면으로 보면 뭐 평균 내용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면으로 보면 그래도 가끔 30초 만에 유튜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면 컨디션 2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여러 명 사용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컨디션은 진짜 항상 3분이고요. 어떤 컨디션은 30초인 경우도 있고 5분일 때도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30초짜리로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낄 거예요. 프라이드를 느끼고 시스템 이렇게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가끔 5분짜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두 개 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컨디션 1과 컨디션 2 중에 어떤 걸 선호했을까요? 2라는 사람도 있고 1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은 반응성 중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디션 2는 반응성 중에서도 속도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 명을 사용자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면 컨디션 1을 컨디션 2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더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측 가능하니까. 단순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얘는 항상 3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3분 동안에 뭐 3분 카레라도 하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태스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어차피 3분 걸리니까라고 알고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시스템이 반응성을 막 높이겠다고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얘기할 때 반응 속도는 빠르면 좋죠. 하지만 빠를 때 물론 그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는 반응성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성을 높이는 경우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서 시스템이 도저히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리밋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감하는 반응을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사진 하나 보내는데 1시간이 걸린다. 사진 셋을 하나 보내는데 1시간 보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1시간보다 별 차이 없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시간 동안 파일을 보내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이걸 조금이라도 체감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UI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터페이스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때 미리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반응성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주는 것도 내가 어차피 1시간 걸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왔구나를 그래도 알기 쉽게 해주는 것도 사용자가 체감하는 그런 반응성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재밌는 것들이 사실 앱에서 많이 나오는데, 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터넷 속도가 더 낮았을 때, 지금은 많이 빨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PC 기반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는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했을 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죠. 근데 어떤 앱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네트워크든 간에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길 바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쓰는데 사진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뒤로 그 사람이 안 써버린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간에,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든 간에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제한하는 그런 반응 속도를 유지하길 바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채팅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리스폰스를 달 때 물론 네트워크가 느리면 이게 전송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우리가 컨텐츠까지 넣게 되면. 하지만 내가 보이는 화면은
마치 메시지가 전송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도착했는지 여부는 사실 위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보면 아직 아마 도착은 안 했겠지만 내가 보내는 그 채팅을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내 화면에선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감하는 그런 반응 속도가 낮아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첫 시간도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사용성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사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고해상도를 올리고 뭐 필터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커지죠. 근데 그거를 항상 사람들이 필터 사용하면 이거 오래 걸리더라를 알아버리면 그 뒤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앱이라는 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업로드 시간이랑 디벨로퍼의 업로드 시간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하나 찍었어요. 찍어서 필터를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랑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걸 설정하는 그런 스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로드 이렇게 딱 누르죠. 그쵸? 그러면 사용자는 내가 업로드라고 누른 순간에 사진이 그 서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얘가 사진에서 필터를 씌울 때부터 서버에 사진을 프로그레시브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얘가 업로드 그거는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실제 서버에 남아있던 트레이스를 다른 사람들 뿌리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생각했을 때 업로드 눌렀을 때의 그 다음 반응이랑 시스템에서의 반응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면 디자인 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고요. 가끔은 이런 반응성을 차등을 둬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어차피 반응을 빨리 하면 좋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음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 서버를 다르게 둬가지고 그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되 속도가 빠른 것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혹은 광고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체감 시간 낮추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응성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마치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에서 다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인간중심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응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성을 빠르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효율성 중에서 세부 요소로 보면 단축성이 있어요. 이 단축은 뭐냐면 시간적인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단축성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뭐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한눈에 모든 제품을 보면 빨리 클릭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차적으로는 단계 1이죠. 그냥 모든 화면에 모든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주문하기로 넘어가요. 절차적으로는 가장 짧은 단계지만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축성에서도 꼭 단축성, 그러니까 절차가 짧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절차가 또 너무 많으면 우리 밀러의 뭐 7, 플러스 마이너스 7에 대한 그런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하는 방법은 엑스퍼트들을 위해서 혹은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뭐 단축키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단축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긴 단어를 입력할 때 우리가 예시들을 줘가지고 입력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의료 쪽 간호사들이 쓰시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보면 특히 서울 분당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내가 혈압을 측정했다라고 하면 혈압은 바로 태깅을 하는 거야. 혈압이라는 걸 누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센텐스가 미리 세팅이 되고 나는 값만 넣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절차를 줄이려는 방법들이 우리가 디자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사용성 관점에서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태핑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레이스 패스에 따라서 입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뭔가 절차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효율성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태핑이라고 하는데 클릭하는 것들을 줄임으로써 절차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패드나 뭐 기존의 키보드 기반 시스템이 단축성 관점에서는 좀 큰 차이가 있겠죠. 몇 번 인풋을 넣는지 절차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시스템들이 최대한 클릭을 줄이고 사람들이 한눈에 그러니까 절차를 짧게 하는 거를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단축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1998년도부터 시작한 교육학 쪽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교육학, 러닝이라든가 트레이닝 쪽 연구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러닝을 높이려면 단축성을 너무 사용을 해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TA 같이 미국 가려면 우리 비자 신청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나 혹은 완전 새로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단축성을 줄이겠다고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줘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켈러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이론은 뭐냐면 ARCS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학습성이라는 것은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어텐션을 가지고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관련된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맞다. 컨피던스가 높다라고 하면 만족을 하고 이 루트를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는 내가 클릭하는 에포트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단순히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되면 클릭 횟수 자체, 그러니까 절차적 관점은 무시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ARCS 모델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앱으로 온라인 뱅킹 한다. 신한은행 들어가가지고 이제 온라인 뱅킹 하죠. 앱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금하기를 누르고 계좌 이체하는 걸 누르죠. 계좌 이체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번을 넣으라고 뜨는 거고, 그 공인인증서 비번을 넣으면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계좌 이체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내 비밀번호 넣고 계좌번호 넣고 금액 넣고 그 다음에 OK 누르면 또 확인 나오고 비번도 한 3단계 이렇게 넣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 혹시 한 번이라도 클릭수 세봤어요? 7번 훨씬 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절차를 꼭 우리가 밀러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런 걸 따라가지고 최대한 절차를 줄여야지만 사람들이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소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온라인 뱅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큐리티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클릭 자체에 대해서 넘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유희를 위한 건데, 뭐 뮤직, 음악을 듣는다. 예를 들어서 단순 엔터테이닝을 하는 건데 많은 클릭이 요구된다. 필요 없는 아이디도 넣어야 되고 내가 뭐 최근에 접속한 것도 막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컨텐츠 자체보다도 관계없는 그런 팝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게 되고 이거 자체가 효율성이 되게 낮은 시스템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확성이에요. 정확히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 세부 요소로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얼만큼 사전에 그런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오류를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면 리커버리가 가능한지를 정확성의 세부 요소로 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전 방지성이라는 것은 최대한 내가 그 에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파일을 옮긴다 라고 하면 가끔 이런 말 뜨죠.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겹치시겠습니까? 이런 거 뜨죠. 이런 것들은 사전 경고예요. 그렇죠? 미리 복구가 불가능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경고를 해주는 거. 소리로 경고를 할 수도 있고 팝업이 띄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경고 방법들이 사전 방지성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사전 심사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사전 심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가끔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들은 우리가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죠. 숨긴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옵션을 디포트로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파일들을 함부로 지울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사전 심사 방법으로 그 시스템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전 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정말 저장할 것인지, 뭐 정말 제목 없이 할 것인지.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에 만약에 뭐 어태치드 파일이라는 용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한글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센텐스가 있으면 나중에 보낼 때 한 번 더 물어봐요. 해보신 분 실제로 물어봐요. 국문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문 같은 경우에 뭐 어태치드 파일 이런 용어가 있으면 혹은 어태치먼트라는 용어가 있으면 파일이 첨부가 없는데 그냥 보낼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 경고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사전 경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류 발생 감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류가 발생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아이디에 관련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 경우에 빨리 알려준다던가 혹은 내가 오류를 만들었을 때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디테일 정보들 있죠. 첫 번째 화면 안 뜨지만 디테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오류 발생 감지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다 오류 발생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필드들이 있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도 오류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복구해주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구하는 방식에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후방 오류, 백워드 에러 리커버리라는 게 있고 포워드 에러 리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습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Z 누른다. 그러면 후방일까요? 전방일까요? 후방, 맞아. 내가 바로 앞 단계로 넘어가서 에러 리커버리를 하는 것들을 후방 오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컨트롤 Z라는 거를 제공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컨트롤 Z 한 번만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7단계, 8단계까지는 컨트롤 Z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내가 했던 과거 트레이스를 다 시스템 저장해서 컨트롤 Z만 누르면 다 히스토리를 볼 수 있으면 시스템은 되게 좋겠지만 사실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더라도 보면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아예 컨트롤 Z로 하는 게 아니라 원본 보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완전히 원본 보기로 가는 걸 우리가 전방 오류라고 해요. 후방 오류는 내가 했던 것을 계속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계속 바꿔갈 수 있는 것들, 앞 단계로 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후방 오류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너무 많은 트레이스를 저장할 수 없을 때는 아예 그냥 첫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는 것을 전방 오류 회복성이라고 해요. 보통 두 가지 모두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전방 오류만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설정 누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기본값으로 복원해 줄 수 있다든가 아까 포토샵에서 그냥 원본으로 가기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방 오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혹은 백업 파일 예전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엔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요. 며칠자로 모두 시스템의 환경 설정을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전방 오류 회복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하는 그런 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었을 때 그 외에도 점진적인 의미의 전방 오류 회복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점점 시스템이 똑똑해지면서 단순히 컨트롤 Z를 하는 태스크 중심의 회복이 아니라 과거에 갑자기 시스템이 셧다운 됐었을 때 혹은 내가 모르고 지웠을 때 갑자기 응답 없음 떴을 때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것들도 새로운 방식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전방 오류 회복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초기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날짜를 지정해놨던 게 자동으로 뜨죠. 이 파일이 맞는지 임시 저장된 화면들이 그런 것들도 그 시스템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UI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